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지난번에 올여름 인생책을 만났다 콘텐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 취향을 가득 담은 가을에 만난 인생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책 선물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책은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입니다. 최은영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냥 집어들게 만드는 그런 책인데요. 최은영 작가님이 올해 데뷔 10주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화제의 데뷔작이었죠. 이 쇼코의 미소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다는 사실이 정말 그냥 쭉 따라온 독자로서도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작가님이 지난 5년 사이에 발표했던 7편의 그 단편 소설을 묶은 소설집인데요. 작가님 소설을 읽고 나면은요, 뭐랄까, 그 깊은 슬픔 같은 게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게 바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침대에 누워야 돼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인물들이 그 갖고 있었던 슬픔이라든가 어떤 상처들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다가 어느새 이렇게 한 줄기, 뭔지 아시죠? 이게 분출하고 터져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참으면서 간신히 버티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 저는 이 소설집을 다 읽고 나서 제일 앞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요, 빛과 파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썼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가잖아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실은 나의 방향등이 되어줬던 사람들, 이렇게 나의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주고 갔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정말 다양한 나이대와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편입을 한 늦깎이 대학생도 나오고, 단단하고 강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여성주의 교지 편집부의 부원들, 언니를 학대했던 형부를 폭행을 해서 감방에 간 재소자도 나옵니다. 이들은 각자의 상처라든가 외로움이 있고 또 주변의 공격에 부서질 것처럼 약한 면도 있지만 굳건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다시 살아가려는 생명력이 강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이 소설집을 다 읽고 나면은 내 인생의 그런 빛은 무엇이었을까? 빛과 같은 존재는 누구였을까? 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이렇게 슬픈가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갔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잖아요. 이 선생님이 혹은 뭐 이 친구가 나에게 준 것이 정말 컸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는 그 시간차가 어떤 슬픔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들을 쭉 보면서 표지의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성의 뒷모습이나 또 옆모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여성들은 작가님일 수도 있고 또 이 소설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이 책을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 쓸쓸한 가을에 이 여성들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소설을 좀 잘 읽으시나요? 이 소설 읽는 재미를 붙여보고 싶다라면 이런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나랑 동갑이거나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동시대 한국 작가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마치 이 소설 내가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절대 공감의 지점들이 나타나요. 19세기 미국 작가가 쓴 소설에는 잘 못 느꼈던 어떤 그런 공감의 지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의 작가를 만들어서 작가님과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쭉 작품을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엄청 큰 삶의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최은영 작가님은 그런 분이시고요. 이렇게 동년배 작가들의 소설에 재미를 붙이고 난 뒤에 뭐 위아래로 10살 이상씩 차이 나는 작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외국 작가, 그 다음에는 아주 옛날 사람이 쓴 고전 소설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소설대로 소설을 읽어서 나의 경험을 확장하다 보면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둑맞은 집중력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랑 북클럽에서 읽기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달 북클럽 책은 바로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 책은요, 부동산과 지독하게 얽힌 한 가족의 흥망사를 다룬 에세이입니다. 우리 집이 망했다 로 시작을 하는데요. 서울 송파구의 46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던 이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평범하고도 이상한 가족의 부동산 스토리는 한국 부동산 역사의 어떤 굴곡이라든가 도시개발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 책의 작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분이신데 1989년생 K 장녀이자 IMF 퀴즈인 마민지 영화 감독님이세요. 사실 이제 마민지 감독님은 책을 쓰기 전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먼저 만들었어요. 2018년에 이제 버블 패밀리라는 제목의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작품이 이제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이 책은 버블 패밀리의 그 확장판이자 영화가 나온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같이 보시면 더 좋고 뭐 안 보셨다고 해도 책을 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는 이제 영화도 잘 봤는데요. 어쩜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신랄하고 위트 있게 글도 잘 쓰시는지 감독님 너무 반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은 한때는 잘 살았던 우리 집이 왜 가세가 기울었는지, 잘 나갔던 사업가였던 우리 아버지가 왜 이제는 할 일 없이 종로 거리를 거닐고 있는지, 주부였던 엄마는 왜 부동산으로 망했는데 다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그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의 생애를 인터뷰하기 시작을 해요.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1970년대 그 공업지구가 생기면서 엄청난 개발붐이 일었던 울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세요. 그때 이제 어머님께서 선관을 갖고 계셨나 봐요. 당시에 100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2년 만에 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400만 원짜리 24평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또 4년 만에 800만 원으로 뛰어서 정말 어떤 성과를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78년에 집을 팔고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이모님의 도움으로 집장사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집장사는 뭐냐면 소규모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세대 주택 같은 집을 지어서 이제 파는 그런 장사를 하신 거죠. 80년대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 개발 붐이 일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하게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90년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IMF 외환 위기가 오죠. 대형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말 그대로 버블이 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역시 사업을 접어야만 했고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했던, 뭐 좋게 말하면 과감한 결정, 또 나쁘게 말하면 과도한 욕심으로 올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감독님은 자신의 가족사와 그리고 도시개발의 역사를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나란히 세워놓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거시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무엇이 있었냐? 바로 고속 성장의 그늘과 또 투기를 부추기고 또 책임지지 않는 한국 사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전히 이제 부동산을 맹신하고 있는 부모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가족의 보다 윤택한 삶을 소망했던 부모님의 욕망, 그게 이상하지만 또 지극히 평범한 욕망이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좀 감동이 있는 게, 아버지랑 원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사셨는데 이 생애 구술사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는 매일매일 통화하는 사이가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 감독님이랑 비슷한 연배로 이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1인으로서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또 솔직하게 해주신 게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감독님이 이제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이 이야기를 IMF 외환위기를 겪어낸 또래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 가세가 기울고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지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친구들에게 차마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속 깊은 곳에 짐을 진 채로 성인이 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등교하기 전 머리를 감기 위해 커다란 냄비에 물을 끓이며 지각할까봐 발을 동동 구르던 순간에 대해, 내가 살고 있는 초라한 집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불안해하며 죄 지은 사람처럼 골목길을 돌고 돌아 집에 가던 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라고 쓰셨는데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요, 내 가족의 부동산 연대기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집은 어떤 이사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꺼지지 않는 부동산 광풍의 역사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소개할 책은요, 우리에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의 광고 타임, 오늘의 이벤트 타임인데요. 일단 제목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신가요? 1순위라고 답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적어도 3순위 안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쓰고
불리고 기부도 하는지 16편의 아주 흥미진진한 머니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은이가 토스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핀테크 금융회사 토스입니다. 이 토스에서 세상의 모든 좋은 이야기는 쓸 가치가 있다 라는 슬로건으로 머니스토리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연령의 성별의 배경을 가진 1,500여 명이 응모를 했다고 하고요.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16편의 수상작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책으로 펴낸 거죠. 그래서 토스에서 광고 제안을 주셔서 저도 직접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특히 듣동나의 히트 코너죠. 원희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정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특히 흥미롭게 읽었던 스토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카페와 공간 비즈니스 창업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영감을 받았고 또 비혼주의자인데 축의금 회수를 선언하면서 파티를 기획한 분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부업으로 번 돈으로 20대 젊은 나이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지방 학생들의 꿈 여행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의 이야기도 굉장한 영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작들은 토스의 공식 콘텐츠 플랫폼인 토스피드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잘 벌고 또 잘 쓰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돈 이야기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에 이 책에 대한 기대평 남겨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광고 타임 끝났고요. 다음 책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책은요. 엄청난 책입니다. 나와 퓨마의 나날들입니다. 사실 이 책은요, 책 표지를 보고 제가 완전히 홀려가지고 막 그렇게 봤던 책인데요. 이 퓨마의 눈망울이 이렇게 신비롭고 깊은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코는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다시 돌아와가지고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힐링이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에는 인간과 퓨마의 경이로운 교감과 또 기적 같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 퓨마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랑을 납득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저 얼빠인가 싶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네, 농담이고, 이 책의 저자는요, 로라 콜먼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볼리비아로 훌쩍 여행을 떠나게 돼요. 거기서 우연히 동물복지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홍보물을 보게 되고 뭐 원숭이를 돌봐주는 데인가? 그냥 동물원 같은 데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 볼리비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야생동물 생츄어리였던 거죠. 진짜 우거진 정글에 정말 막 처음 보는 그런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진짜 현대식 문명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설상가상으로 로라에게는 자, 너는 암컷 퓨마를 돌봐 라는 그 일이 떨어집니다. 이게 돌보기도 전에 이거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퓨마의 이름은 와이라입니다. 원래는 야생에 살았는데 사냥꾼들이 그 어미를 총으로 쏘고 와이라를 암시장에 팔았다고 해요. 팔린 다음에는 때리고 학대당하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다가 태어난 지 10달째에 이 생츄어리에 버려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온몸에 남아있는 친구고 이제 야생성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에 풀어둘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보호지역에서 인간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생 살아야 하는 거죠. 로라는 하루에 한 번씩 와이라의 케이지에 가서 목줄을 맨 채로 산책을 시켜주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근데 보면 어때요? 자태는 어떤 동물의 왕국의 왕처럼 이제 우아하고 멋있는 맹수인데 고양이과입니다, 퓨마가. 그래서 하는 짓이 고양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대면 하고 막 가까이 이렇게 좀 갈라치면은 학 거리고 막. 근데 다음날 가면은 막 관심이 막 없는 것 같은데 귀는 이미 이제 약간 내 쪽으로 쫑긋쫑긋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 츤데레와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로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를 해야겠다. 포기할 때쯤에 와이라가 가까이 오더니 로라의 팔을 핥는 거예요. 그때 로라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와이라가 나를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로라와 와이라는 점점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로라의 무릎 위에 막 퓨마가 눕기도 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껴안고 막 친구가 돼요. 로라 같은 봉사자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제 다 자기 담당 퓨마나 담당 제규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고양이라고 다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내 고양이가 오늘은 막 나를 쓰다듬었어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 동안 머물려고 했다가
석 달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 보호 운동 그리고 환경 운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향인 영국과 볼리비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라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진짜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종이 다른 생명체가 이 정도까지 깊이 있는 교감을 하는가, 그리고 그 교감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케이지에 웅크리고 있었던 와이라가 로라를 통해서 점점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무서워서 물에도 못 들어갔던 친구가 헤엄을 막 치기도 하고, 그 몇 년에 걸친 변화가 너무나 경이롭고 기적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 모습에서 또 로라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로라가 그 와이라를 보면서 틈만 나면 울어요.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희 그 팀에 고양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 고양이를 보면서 그렇게 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책이 또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후위기나 환경 파괴가 우리가 문제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당장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급한 위기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 볼리비아의 숲과 와이라의 삶은 이런 인간의 무분별한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벌목으로 인해서 숲이 파괴되고 불이 나고 또 밀렵군의 위협을 받고, 이런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구의 위기가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환경운동을 하게 된 과정이 너무나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의 동물, 사람, 그리고 다른 지역들과 계속 연결되고 교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가능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저 광막한 정글을 누빌 수 있다면, 바람과 비와 햇살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 와이라의 어미를 잡으러 온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으로 돌아가 당연히 그를 멈춰 세울 것이다. 그것이 와이라와 결코 만나지 못함을 의미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더라도, 와이라가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것이다. 사랑이지 뭐. 이런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드라마 악귀의 대본집입니다. 네. 7월에 종영한 김은희 작가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이 대본집은 얼마 전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겟을 했는데요. 제가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탑2를 꼽으면은 악귀랑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 있는 더 베어라는 셰프 주연의 드라마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더 베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악귀 얘기 해볼게요. 요즘에 대본집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 한 해에만 영화나 드라마 대본집이 78종이 출간이 됐다고 해요. 이 대본집을 산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 덕질의 어떤 최종장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대사 하나하나까지도 다시 보고 곱씹고 싶고, 또 팬으로서 굿즈를 사는 것처럼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더해지는데요. 이 대본집이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게 좀 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귀 대본집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랑. 네, 김태리 배우의 그 얼굴이 표지에 딱 박혀 있는데, 이렇게 2권을 연결시키면은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김태리 배우가 1인 2역을 했어요. 구산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악귀에 씌이는데, 악귀를 연기하기도 하고 산영이를 연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명을 형상화한 표지입니다. 책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뭐 당연히 대본이 있고요. 그리고 기획 의도나 작가님과 그리고 PD님 그리고 배우님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사진도 같이 있어요. 근데 제가 김은희 작가님 좋아하는 이유가요, 스릴러나 미스터리 같은 장르물을 많이 하시는데 악귀는 또 오컬트 장르였고요. 이게 장르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 서구의 장르를 지극히 한국적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가 있거든요. 악귀 같은 경우에도 이 서민들, 한국 서민들의 역사를 담은 민속학을 가져왔고, 또 악귀나 태자기 같은 한국 전통 귀신을 또 소재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정말 너무 재밌는데, 한국 사회를 꿰뚫는 그런 날카로운 칼이 이 작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대본집 사야겠죠? 네, 그래서 샀고요. 제가 김은희 작가님 작품 다 좋아하는데, 악귀는 제 개인적으로는 킹덤의 아신전하고 둘이 탑2입니다. 각본, 연기, 연출 3박자가 완벽한 작품이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구산영이라고 하는 그 김태리 배우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참 좋았기 때문인데요. 산영이는
이 시대의 아주 평범한 청춘인데 공시생이고 또 엄마랑 둘이 살면서 알바도 하면서 아주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악귀에 씌인 건데요. 이 악귀는 일종의 시대의 망령 같은 건데 산영이는 악귀와 한 몸이 되면서 악귀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파괴하는지 지켜보게 되고 동시에 자신도 파괴되어 갑니다. 그래서 악귀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겉으로 봐서는 그냥 자살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음 뒤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인데 현실 세계에서 자살 사건이 생기면 그냥 빠르게 수사가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의 인물들은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죽음, 그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파헤쳐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악귀라는 모티브를 가져와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이 그런 접근이 참 좋았어요. 그 과정에서 누가 우리 사회의 악귀를 그리고 망령을 만들어내는가를 신랄하게 꼬집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귀에 점점 이제 잠식돼가는 산영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 결말을 어떻게 맺으실까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다 보니까는 이렇게 섣부른 희망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너무 절망적으로 끝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최고의 결말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하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결말이 산영이를 돕는 것은 결국 산영이다. 산영이 안에 다시 살아내고자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끝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서워서 안 보셨다 그러면요, 안 무서워요. 아니 너무 거짓말하는 건가? 근데 공포의 강도로 따지면은 뭐 한 별 5개 만점이라고 봤을 때 한 반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중파 드라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셨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대본집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드라마를 틀어놓고 같이 봐요. 그러면은 이 대사를 이렇게 연기를 했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편집이 됐네, 그런 제작 과정에 내가 직접 참여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드라마를 꼭꼭 씹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귀를 좋아하셨다면 대본집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습관이 됩니다.